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새 조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검찰 공화국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개혁을 약속하며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당 일각에서 반발하며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김경진 전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서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합니다.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 감찰권에 더해서 공직자 검증권까지 지게 되면 법무부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논란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적절성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근데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과거에는 인사검증을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해서 했었고요. 이건 대통령실 직속기관이거든요. 근데 법무부가 하게 되면 어차피 법무부는 지금 총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는 그런 층층이 어떻게 보면 보고 및 결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견제와 균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실제로 국정원과 경찰이 나눠서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국정원이 이걸 하게 되면 민간인 사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싶어서 이제 국정원은 빠졌고 문재인 정부 내내내 실질적인 어떤 인사 검증의 집행기관은 경찰이 했었거든요. 보면 민정수석실에 위탁을 받아서. 근데 이 경찰이 하던 역할을 지금 이 법무부에 있는 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체제가 조금 더 어떤 제도나 시스템으로서는 좀 더 조밀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사항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보면 공약했던 내용 또 시행령의 법적인 근거를 분명하게 갖추어서 이게 법무부라고 하는 공식 기구를 통해서 총리실 거쳐서 대통령이 보고받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장치가 강화된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실에 집중된 권한을 오히려 분산시킨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명실상부한 소통령이 됐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에 동의하십니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담당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직 검사가 민정수석실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표 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아니면 인사검증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하고 민정수석실을 일단 떼어놓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인사검증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역할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검증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 만든다는 얘기 딱 듣자마자 저는 무슨 생각했냐 하면요. 네. 헌법상 검사의 권한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인사검증하는 과정에서 위법적인 사항들을 발견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검사가 그러면 수사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검증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눈 질끈 감고 봐주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역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부여된 역할 이것들이 막 혼재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청와대 인사비서관 이현모 비서관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는 징계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인사잖아요. 검찰 인사권도 쥐고 있어요. 그러면 수사권하고 공무원 인사검증까지 다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통령이라는 얘기 안 듣게 생겼습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 안 듣게 생겼습니까? 이건 좀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 들고요. 아까 이제 미국에서 FBI 말씀하셨잖아요. 인사검증 시스템. FBI는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입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이 아니고요.
근데 그거랑 또 똑같은 일처럼 마치 미국 시스템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반론 겸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그럼 법무부 장관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스템 안으로 시스템의 형태로서 법무부 안에 정식으로 인사검증단을 두겠다. 이건 한동훈 장관이 있을 때는 지금 그런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가령 한동훈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비판은 지금 불가능한 구조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 두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 인사검증단에 검사 출신으로 다 채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지금 우리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저 단장은 검사가 맡을 수도 있고 일반 공무원이 맡을 수도 있고 누가 맡을지는 지금 일단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 안에 파견되어 오는 공무원들 중에는 경찰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일반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부처에 지금 공무원들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들만 지금 이 인사검증단으로 뭐 꾸리겠다, 구성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기존의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것도 실제 인사검증의 구체적인 현장의 역할은 경찰관들이 했었잖아요. 경찰 공무원이라고 하는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이 인사검증의 현장 역할을 문재인 정부 내내 했었잖아요. 그것보다는 법무부 안에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도 연합된 인사검증단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으로 지금 진일보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왜 그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이제 인사정보관리단이 20명 정도 규모라고 하잖아요. 검사가 4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경찰에서 아무리 파견받는다 하더라도 검사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이제 시스템 말씀하셨잖아요.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빠지는 걸 전제로 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빼고 좀 다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시스템으로 얘기할 때 법무부 장관 산하에 직속기관으로 두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간접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이제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기도 했고요. 근데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이에요.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현직 국회의원인데 민주당 국회의원을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도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잖아요. 근데 정무직 장관이 인사검증까지 다 맡고 검찰 사무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권한분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너무 지나치게 법무부 장관한테 권한이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까지는 경찰과 국정원이 맡아왔거든요. 경찰은 지금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는 장관이에요. 그다음에 국정원장 역시 지금 정무직인 자리거든요. 보면 모든 대통령의 신복들이 맡아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보수 진영의 문제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진보 진영의 대통령께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정원, 경찰을 통해서 인사 검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정원장은 그러면 정무직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행자부 장관은 정무직 아닙니까?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보면. 근데 법무부 안에 차라리 공식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법무부 안에 공식적인 이 단을 만들어서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리를 거쳐서 지금 대통령한테 보고가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게 한 단계 더 걸을 수 있는 감시 장치가 아예 공식적으로 지금 생겼다고 하는 거. 이게 시스템으로는 훨씬 진일보한 건데 이게 그러면 과거에 그러면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을 통해서 또 경찰을 통해서 했던 것들은 다 불법이란 얘기입니까? 또는 그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그때 당시에 행자부 장관은 그러면 정치인이 아니었습니까? 다 정무직들 아니에요, 보면. 구조는 똑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인식이 돼 있고 그런 어떤 인적 구조 속에서 이게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걸 비판한다면 그건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 인사 구조가 뭐 어떤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비판한다면 그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제도나 시스템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훨씬 진일보한 내용이고 이게 윤석열 후보께서 그때 당시에 공약으로 했었던 내용을 이행하는 거고 이게 사회적으로는 저는 훨씬 더 잘 될 어떤 구조를 장기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자꾸 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일보안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얘기의 요지는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의 인사권을 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독립적으로 원래 법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뭐 당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사람이 앞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인사가 검찰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부분 갖게 하고 그리고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다 가져가게 되면 물론 지금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 우려되지만 그래도 시스템상으로 우려가 되는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법무부 장관한테 권한이 집중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국 FBI 얘기하셨지만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 아니고요. 독립된 별도의 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에서 검증을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건데 그걸 마치 우리 시스템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법무부 산하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미국의 모델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미국의 모델인 것처럼 설명해서도 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 아이오 활동도 했고요. 국내 정치에 관여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전부터 쭉 있어왔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아이오들 활동 자체가 아예 금지된 건 아니지만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보고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국정원법 개정해가지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아예 국내 정보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예를 드는 것은 지금의 예하고 비교도 안 되는 적절하지 않은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내내 지금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해왔는데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권이 없습니까? 똑같은 구조잖아요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민정수석 실 국정원장은 말씀드렸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없었습니까? 전부 똑같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모든 부처의 장관은 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어요.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건 비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서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민정수석실은 검찰하고 분리된 조직으로 운영하고 대통령이 인사검증하는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그건 그 권한으로서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는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이 있는데 검찰 사무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인사검증 권한까지 거기다 얹어져 버리면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예를 들면은 검찰권에 관한 수사권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인사검증이라는 게 넓게 보면은 인사 파일 자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권한을 아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파견돼 있는 조직에다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권한이 집중돼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우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지금 2020년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으로 수사권은 다 경찰로 갔어요. 6대 범죄 제외하고 경찰이 실질적으로 모든 수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이 내내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거 하실래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6대 범죄가 제일 중요한 범죄 수사권이 검찰한테 중요한 거는 있는데. 자 검찰이 무슨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데 왜 법무부가 인사검증까지 하냐? 그럼 과거에 문재인 정부는 경찰이 그 많은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인사검증을 했냐? 똑같은 비판 아니에요 보면. 차라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어서 대통령이 은밀하게 어떤 이걸 하는 것보다도 법무부 안에 정식적인 구조 기구를 만들어 놔서 이걸 층층이 지금 총리 통해서 대통령실로 가는 이 보고 체계를 만들어 놔서 이거 공식화하겠다. 훨씬 더 시스템상으로 진일보하고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논쟁의 꼬리를 막 계속 물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검사 출신들 안 썼잖아요.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쓰고요. 검사 출신 안 쓰려고 계속 회피하고 나중에 검사 출신 결국은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 임명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경찰을 통해 가지고 인사 검증을 하는 과정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걸 검증하는 책임자에 있어서만큼은 그렇다고 경찰을 시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민정수석실을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만 여쭤봅시다. 저도 검사 생활을 했는데 무슨 검사들이 악마입니까? 대한민국을 망치는 존재들입니까? 검사를 했다는 사람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짧기는 했지만 신영수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저는 아니, 이건 민주당의 논쟁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민주당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전에 검사를 했던 사람들은 무슨 대한민국을 망치는 악마적 존재라는 이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또는 시각이 어떤 면에서 왜곡이 됐느냐. 검사라고 하는 직역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시각이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 특성을 가지고 비판을 한다면 그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뭘 해서는 안 된다. 검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근본적인 시각의 왜곡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근데 그 전제를 조직 깔고 자체에 지금 지나치게 그 전제를 깔고 비대화돼 말씀하시지 있다고 않습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 하나 또 거꾸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검사는 정의의 수호자입니까? 검사는 다 선합니까? 검사는 다 정의롭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시스템은 사람은 다 악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해질 수 있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권 분립하는 거잖아요. 권한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의 요지는요. 한 기관에 너무 지나치게 권한이 비대화되게 많은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이 서로 간에 상충되거나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권한은 정확하게 구분하고 떼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권한을 막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려하는 거고요. 그 몰아준다고 하는 시각 자체가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하는 게 지금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게 자, 첫째 시스템. 아까 법무부 안에 정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 측면이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측면이고요. 자,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수사권의 대부분이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본질적인. 그다음에 최근에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서 2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 4대 범죄의 중대 범죄 수사권도 경찰로 4개월 후에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법무부로 권한이 몰아져 가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거 법 개정을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 법조항이 안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일체 수사지휘하는 것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이 관행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권한이 그게 커지는 겁니까? 줄어지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현장 상황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저는 예. 그 말씀만 드릴게요. 정부조직법상으로도 지금 위법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인사 검증 기능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인사혁신처에 권한이 있는 건데 인사혁신처가 대통령 비서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지금까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정부조직법상 충돌한다 이런 이제 의견도 다수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시행령으로 하지 말고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워낙 격하게 대립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 사안이 여야의 갈등을 한층 격화시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내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오선에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내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내정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이 당적을 정리한 날까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요. 국회의장으로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국회의장 하시겠다고 후보군으로 나오신 분들이 전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서 사실은 다 이제 비슷하게 지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김진표 지금 의장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관료 출신에 비교적 사고의 폭이 좀 넓으신 분이라 조금은 좀 뭐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은 있는데 어쨌든 국회의장은 이게 국회의 어떤 이 당과 여야의 정당 사이에서 극한적인 대립이 있을 때 이걸 조금 타협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협치를 유도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먼 역사를 바라보고 본인이 해야 될 어떤 비전과
이런 어떤 철학에 맞추어서 국회 운영에 대한 어떤 이 방향을 정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물론 당 내에서 지금 의장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는 순간 잊어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당적 보유가 금지되면서 무소속이 되거든요. 네. 김 의원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맥락상으로는 당적을 정리하는 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당적 정리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물론 이제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협상에 따라서 뭐 한 달을 더 늦춰질지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날이 2달이 더 늦춰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를 만약에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 그러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건 조금 억지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우려가 나올 만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다 그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선출할 때요. 만장일치로 추대하듯이 선출했어요. 근데 김진표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당내 투표를 거치고 과반을 조금 넘겼거든요. 86표인가 아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민주당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당 주류의 지원을 받아서 이만큼의 표를 전 채웠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만큼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앞으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당 리더십이 좀 공백 상태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면도 좀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국회의장 후보가 사실상 내정은 됐습니다만 후반기 국회 출범 전에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해법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원래 약속했던 걸 지켜야죠. 그러니까 하반기 원 구성을 할 때는 지금 국힘 쪽에다가 법사위원장을 넘기겠다. 그래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의 의원으로 보임을 함으로써 국회 안에서도 적절한 견제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전반기 원 구성을 할 때 합의를 했었던 내용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보면.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이 합의를 했고 그럼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 맞는 거겠죠. 이게 이런 과정들 또 이런 정치의 행태들이 국민에 의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표 후보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사위가 지나치게 권한이 크다. 이게 항상 제기됐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법사위를 2개로 쪼개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반기 원구성할 때 협상할 때도 나왔던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위원장하고 사법위원장 이렇게 2개로 쪼개면 법률심사 문제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사위에서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권한하고 아예 분리 조치를 하면 상황처럼 만약에 그 기존에 이제 일반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마치 우리가 다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권한들을 좀 분산해서 여야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오늘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우리 게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전반기 원구성 할 때는 여당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야당이 됐고요. 야당이 된 상황에서 국회 또 다수당이라고 하는 좀 약간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선출이 됐고 또 뭐 이른바 민주당에서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이 또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법사위원회를 어떻게 다시 재구성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놓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사개특위 구성 문제 가지고도 서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까지 가야 그래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것에 관한 절박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후반기 원구성 문제가 국회의장 선출 문제뿐만 아니라 상임위 배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신인데 이 신의 자체를 깨버리면 이게 그 집단이 오래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일종의 국회 안에서 뭐랄까 상원 비슷하게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법제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또 이제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싸움의 구도로 살짝 변화가 되는 거고, 다음에 지금도 이게 법사위에서 가령 어떤 심사를 안 한다 이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일정 기간 내에 법사위에다가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기간 내에 법사위에서 안 할 경우에는 결국 본회의 직송 본회의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국회법의 예외적인 제도 조항도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법사위원장이 무슨 만능의 권한을 갖는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맥락 속에서 어쨌든 지난번에 검수완박 입법 밀어붙인 것처럼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금 입법 독주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사를 국민들에게 표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 지방선거 오늘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 어제 일제히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대국민 호소에 나섰는데요. 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염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습니다.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민주당의 오만한 20년 집권론에 대비해서 4년 무한 책임론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준석 대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위원장이 먼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후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먼저 박 위원장이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평론가님?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전 묘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박지원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젊기도 하고요. 좀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대위 체제 내에서 뭔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발표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서 왜 이런 식의 모양새를 만들었을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다거나 당내에서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박지원 위원장을 좀 보호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이거는 지금 어떤 리더십 공백 상태의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마 의견이 엇갈리고 실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사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뭐 당연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정말 반성하고 성찰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더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모든 세대를 대표하거나 민주당을 다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체로 상징성을 보호해주고 그걸 존중해줘야 그 사람을 따르거나 그 사람이 상징되는 그 사람으로 상징되는 지지층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조차 하나 보호하거나 그것조차 뭔가 끌고 갈 능력이 없는 것인가 민주당이? 이제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선거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한 회견이지 않습니까?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겠습니까? 일단 정당 지지율 격차가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보면. 근데 실제로 상당수의 지역에서는
이게 정당 지지율이 결국은 선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은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저런 사과를 계획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당장에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오늘 아침에 박홍근 원내대표나 얘기 들어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 혼자 한 것이다. 저건 당의 뜻이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언론 인터뷰를 할 때.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건 사과를 한 겁니까? 아닙니까? 민주당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게 됐어요. 사람 우습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160석을 넘는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에서 저 부분 하나 정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는 참으로 희한한 장면이다. 그리고 오히려 젊은 분은 정말로 이게 충심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움직이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 안보실 점검회의가 열렸었는데 오늘은 윤 대통령 주재로 NSC가 열렸습니다. 그만큼 이번 북한 도발 중대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미사일을 쏴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국방 위협이 분명히 현존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이걸 담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유엔이 이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 왔는데 이 제재의 현실적인 이행 내지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약간 좀 느슨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북 제재가 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윤석열 정부는 조금 더 북한을 조여가는 아마 그런 상황이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 북한의 도발, 올해 들어서만 17번째 도발입니다. 윤 정부의 대북 정책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지금 뭐 상황은 좀 위중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NSC 전체 회의 열고 윤 대통령도 참석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엔 또 NSC 회의 안 열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내내 NSC 회의 왜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안 열었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해왔던 것 때문에 좀 그걸 의식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차원의 얘기인 거고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이 정도 상황에서는 당연히 NSC 회의를 열어야 되는 게 맞다. 뭐 그런 면에서 좀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에 도발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왔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랬고 백악관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방한 기간을 피했단 말이에요. 이 시점을 살짝 피해가지고 일종의 단거리 또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북측에서 북한이 이제 파국으로 가는 것 정도까지는 피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도 역으로 좀 보여주면서도 기존의 우리의 어떤 전략적 기조나 방향은 변함이 없다. 이거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조치가 아닐까 싶어요. 당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화성 17형 발사와 그 이후에 핵실험까지 가는 이런 로드맵을 실행하기 시작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좀 더 군사적 긴장 상태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이번 북한 미사일을 ICBM급으로 추정한다고 밝히면서 조금 전 합참은 이번 미사일 재원에 대해서 이 ICBM으로 추정한다. 비행은 360km, 고도는 540km로 추정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대담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박 위원장의 호소문 발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읍소 전략에 대해서 당내 이견도 감지가 됩니다. 당장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논의된 바 없다.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글쎄 근데
당의 지금 비대위원장은 통상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는 사실은 당 대표로서 한 얘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또 다른 공동 비대위원장이신 윤호중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밖에서 듣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지금 검수완박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일련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들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대단히 좀 뻔뻔하게 또 국민들의 민의를 거슬리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정치인 비대위원장께서 충심해서 저런 행위를 했는데 오늘 마침 오다 보니까 지금 박용진 지난번에 대선 후보가 나라도 지금 이 비대위원장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나마 민주당에서는 조그마한 희망이 좀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체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길이 좀 많이 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과거에 송영길 대표가 86 용태론을 내세웠을 당시에 흐지부지된 바 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아마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완전히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신의 당이 참패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교육감 선거에서는 많이 졌지만 그게 왜 그런가 그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선거 직전에 광화문에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읍소 전략을 취했어요. 물론 뭐 그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더군다나 투표율이 한 60% 정도 나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금 정당 지지율도 높지 않은 상황이고 실명한 국민들이 적지 않고 또 지지자들이 좀 많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열패감에 좀 빠져 있다고 하면 이번에 한 번만 꼭 더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뭐 김용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왜 사과하느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언제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찌고 짜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방선거에서 뭔가 좀 새로운 대안 내세웠으면 좋겠지만 뭐 지금 선거가 그런 모습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큰 정책이 주목받는 선거도 아닌 상황에서 그럼 결국은 당이나 아니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에 관한 부분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 선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읍소를 하는 전략이라도 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한쪽에서 공동비대위원장이 읍소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뭐 더 열심히 싸우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정책을 얘기하든가 아니면 다른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손발이 하나도 안 맞는 모습처럼 보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좀 실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가 바로 그런 면에서 참 영리하다 이런 생각들은 저는 하는데요. 기자회견 하니까 바로 맞받아 쳐가지고 네. 우리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사실 굉장히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권은 지금 국민의힘에 다 갔잖아요. 의회는 물론 다수당이 민주당이다 하더라도 사실 대통령 권력이 훨씬 크다고 그동안에 많이 얘기해왔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권력을 상당 부분 다 가져간 국민의힘에서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일종의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강자고 우리가 약자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런 프레임에 그대로 질질 끌려다닐 거냐. 그러니까 민주당도 좀 선거 전략 좀 제대로 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프레임보다도 뭐랄까 좀 하나씩 구체적인 현장에서 민주당도 좀 올바름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 TBS 김어준 씨 같은 분들 결국은 박원순 시장 계실 때 발탁을 해서 두었는데 아니 한쪽 정파를 아예 노골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공중파에 진행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몇 년째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도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서울시 의회 구성원의 의원의 한 95%가 민주당 당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건 어느 당의 당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민주당이 방치하고 해온 거 아니에요, 보면.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민들 이게 지금 와서 가지고 본다면
조국 부인이나 조국 사촌 동생이나 이 사람들 다 대법원에서 실형 나고 유죄 판결 대부분 나왔잖아요. 근데 국민들 앞에서 이게 무슨 검찰이 사건 조작한 것처럼 무슨 100만 촛불 집회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3년 내내 국민들을 거짓말하고 속여온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속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제발 좀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진짜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모습들이 구체적인 건건별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야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진일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제가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국 사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일종의 심판받은 거잖아요. 대선 패배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심판받은 정당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조국 사태 공정과 정의, 상식이 다 깨졌다고 얘기했던 지금 국민의힘이 장관 임명하는 거 보십시오. 정호영 장관 그만뒀지만 조국 사태 비견되고 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고두고 아마 이 약탈적 학술제도 논문 게재한 것뿐만 아니라 특권층으로서 자녀 이렇게 교육해도 되는 거냐는 얘기 나올 거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근데 주목은 계속 조국 사태가 주목받아요. 사실 이것도 좀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민주당은 그런 걸 제대로 악재를 좀 선거에서 호재로 활용해서 선거 캠페인을 만들 만한 능력을 못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지지자들이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저렇게 무기력해도 되는 건가 이런 것에 관한 실망감도 적지 않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김성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